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특히 주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위한 면접 가이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쿠버네티스의 중요한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오퍼레이터 패턴부터 해서 컨피그 맵, 시크릿, 또 HPA, 포드 생명주기, 그리고 헤드레스 서비스까지요. 네, 이 개념들이 실제 쿠버네티스 운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 5가지 개념들, 이게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좀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단순히 기능 아는 걸 넘어서요.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쿠버네티스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앱 배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운영자의 노하우, 이런 걸 코드로 만들어서 복잡한 운영 작업을 자동화하는 패턴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나 복구, 업그레이드 같은 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럼 바로 이제 상태 저장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테이트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나 메시지 큐 같은 서비스들이요.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서비스들은 그냥 웹서버랑은 다르잖아요. 자체 상태도 가지고 있고 운영 절차도 꽤 복잡하죠. 오퍼레이터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방식으로 자동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커스텀 리소스 정의, CRD라고 부르는 거랑 커스텀 컨트롤러, 이 두 개의 조합에 있어요. CRD요. Custom Resource Definition? 사용자가 직접 쿠버네티스 API를 확장해서 새로운 리소스를 정의하는 거 맞죠? 자료에 보니까 프로메티우스 오퍼레이터 설치 경험이 나오던데 거기서 서비스 모니터라는 CRD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떤 앱을 모니터링 할지, 어느 엔드포인트에서 매트릭 가져올지 이런 걸 그냥 선언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고요? 예멜 예시 잠깐 보니까 그냥 이 앱 레이블 가진 파드의 매트릭스 포트 감시해줘. 이렇게 딱 선언만 하면 끝나는 식이네요. 와, 이게 오퍼레이터 패턴의 힘인가 봐요. 정확합니다. 개발자는 이제 프로메티오스 서버 설정 어떻게 하고 타겟 찾아서 등록하고 이런 복잡한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서비스 모니터라는 커스텀 리소스 하나 딱 만들면 오퍼레이터의 그 커스텀 컨트롤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상태 관리, 업그레이드, 장애 조치 이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직접 오퍼레이터를 만들려면 고 언어라든지 오퍼레이터 SDK 같은 걸 좀 배워야 하긴 해요. 근데 이미 좋은 오픈소스 오퍼레이터들이 워낙 많아서요. 직접 안 만들어도 잘 활용만 해도 효과가 크죠. 와, 진짜 운영 자동화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운영 자동화만큼 또 중요한 설정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컨피그 맵이랑 시크릿 둘 다 설정을 저장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죠. 바로 보안성이랑 용도. 실제로는 어떻게 구분해서 쓰나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 민감 정보 처리 여부입니다. 컨피그 맵은 보통 애플리케이션의 일반 설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 변수나 기능 플래그 아니면 외부 서비스 주소처럼 좀 노출되어도 괜찮은 정보들 이런 걸 그냥 평문으로 저장할 때 써요. 반면에 시크릿은 이름 그대로 비밀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나 API 키, TLS 인증처처럼 절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 정보를 저장하려고 특별히 만든 거죠. 자료에 Next.js 앱 배포 예시가 있어서 이해가 좀 쉬웠어요. 컨피그 맵에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나 로그 레벨 같은 일반 정보를 놓고 시크릿에는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나 API 키 같은 걸 저장했더라고요. 그리고 포드 설정에서 MB from 이걸 써서 컨피그 맵이랑 시크릿에 있는 키 값상을 통째로 컨테이너 환경 변수로 넣는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시크릿 값이 베이스 4로 인코딩 된다는 건데 이거 진짜 안전한 건가요? 자료에서도 이거 암호화 아니라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이스사 인코딩은요, 절대 암호화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로 디코딩해서 원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 명령어 하나면 그냥 풀리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시크릿 자체만으로는 보안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헐, 그럼 어떡하죠? 민감 정보를 코드나 설정 파일에 그냥 넣을 수도 없고 시크릿도 완벽하지 않다면요?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같이 씁니다. 일단 첫째로 쿠버네티스의 RBAC, 그러니까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써서 시크릿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나 서비스 계정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요. 둘째는 etcd라고 쿠버네티스 데이터 저장소가 있잖아요. 거기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옵션을 켤 수 있어요. 시크릿 리소스는 이걸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좀 더 강력한 방법인데 해시커퍼 볼트나 AWS 시크릿 매니저, GCP 시크릿 매니저 같은 외부 시크릿 관리 도구를 연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엑스터널 시크릿 오퍼레이터 같은 도구를 쓰면 이런 외부 시스템의 시크릿을 쿠버네티스 시크릿 객체로 자동으로 동기화해줘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쿠버네티스 시크릿 쓰듯이 쓰는데 실제 민감 정보는 안전한 외부 저장소에 있는 거죠. 특히 GitOps 같은 환경에서는 시크릿 정의 자체를 Git 저장소에 직접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외부 연동 방식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민감 정보를 다루신다면 베이식스포는 그냥 엔코딩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추가 보안 조치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베이식스포는 그냥 난독화 수준이군요.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겠네요. 볼트 연동 같은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자, 이제 설정 관리를 넘어서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이야기로 가볼까요? HPA, Horizontal Pod Autoscaler. 이름 그대로 포드 개수를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죠. 트래픽 막 몰리면 포드 늘리고 좀 조용해지면 줄여서 자원 효율적으로 쓰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네, HPA는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자동 스케일링 도구 중 하나예요.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클러스터 안에 매트릭 서버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이 서버가 주기적으로 각 파드의 리소스 사용량, 주로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수집하거든요. 그러면 HPA 컨트롤러가 이 매트릭 값을 계속 보고 있다가 사용자가 HPA 설정에 정의한 목표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파드 평균 CPU 사용률 70% 유지 이런 거요. 현재 상태랑 이 목표치를 비교해서 만약 현재 사용률이 목표보다 높으면 대상 디플로이먼트나 스테이트풀 셋의 레플리카 수를 늘리라고 명령하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줄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물론 사용자가 정한 최소 최대 파드 개수 제한, 민 레플리카스, 맥스 레플리카스 안에서만 움직이고요. 자료에 나온 야멜 예시 보니까 어떤 디플로이먼트를 대상으로 할지, 스케일 타겟 트랩, 최소 최대 파드 수는 몇 개로 할지, 그리고 어떤 매트릭, CPU 사용률 70%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게 딱 정의하네요. 직접 부하 테스트를 해봤더니 CPU 사용률이 설정한 70% 넘으니까 파드 수가 최소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부하 없애니까 한 5분 뒤에 다시 2개로 줄어드는 걸 봤다고 해요.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니 신기하네요. 근데 HPA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뭔가 조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HPA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매트릭스 서버가 클러스터에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없으면 HPA 컨트롤러가 포드 리소스 사용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둘째는 스케일링 대상이 되는 포드 있잖아요. 그 포드의 컨테이너 정의에 반드시 리소스 요청, 리퀘스트 값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히 CPU 사용률 기반 스케일링이면 HPA가 현재 CPU 사용량을 이 요청, 리퀘스트 값 대비 비율로 계산하거든요. 리소스 제한, 리미스를 설정하면 좋지만 사용률 계산에는 요청값이 꼭 필요합니다. 요청값이 없으면 그 퍼센테이지 자체를 계산 못하는 거군요.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CPU나 메모리 사용량만으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부하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I/O나 디스크 I/O가 병목인 앱은 CPU 사용률은 낮아도 실제로는 요청을 엄청 처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HPA가 제대로 스케일링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CPU 메모리 말고 다른 기준으로도 스케일링할 수 있나요? PA가 커스텀 매트릭스나 엑스터널 매트릭스라는 걸 지원해요. 그래서 프로메티어스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초당 요청수 RPS라든지 메시지 큐에 쌓인 메시지 수, 아니면 특정 작업의 평균 처리 시간 같은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가까운 지표를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죠. 더 나아가서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된 KDA,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카프카 토픽 렉이나 레빗 MQ q 길이 같은 다양한 이벤트 소스를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VPA, 버티컬 퍼드 오토 스케일러는 아예 파드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개별 포드의 리소스 요청 대안 자체를 동적으로 조절해주는 또 다른 방식의 자동 스케일링 기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와, 스케일링 하나에도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자, 이제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퍼드 자체의 삶으로 한번 가보죠. 퍼드의 생명주기.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단계들을 거치나요? 포드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는 건 뭐랄까 애플리케이션 상태 파악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포드는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시점부터 사라질 때까지 여러 상태를 거치는데요. 주요 상태는 이렇습니다. 펜딩. 포드 정의는 제출됐는데 아직 컨테이너가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스케줄러가 적합한 노드를 못 찾았거나 리소스 부족 뭐 이런 거, 아니면 노드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받는 중일 수 있어요. 러닝. 포드가 노드에 잘 패치됐고 포드 안에 모든 컨테이너가 생성된 상태, 최소 하나 이상 컨테이너가 실행 중이거나 시작 또는 재시작 중인 상태를 말해요. succeeded. 포드 안의 모든 컨테이너가 성공적으로 잘 종료됐고 다시 시작되지 않을 상태. 주로 배치 작업이나 잡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최종 상태죠. failed. 포드 안에 모든 컨테이너가 종료됐는데 최소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오류로 종료된 거예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안의 프로세스가 0이 아닌 종료 코드로 끝난 경우죠. unknown. 이건 보통 노드랑 통신이 안 돼서 컨트롤 플레인이 포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자료에서는 kubectl getPorts-w 명령으로 이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경험도 나왔네요. 펜딩에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거쳐서 러닝으로 바뀌는 거 보면 포드 어떻게 살아나는지 딱 보이겠어요. 근데 포드 상태 말고 컨테이너 자체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다면서요. 이닛 컨테이너나 라이프사이클 훅스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포드 생명주기 안에서 컨테이너 레벨로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닛 컨테이너. 이건 이름 그대로 초기화 컨테이너예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그러니까 메인 컨테이너가 시작하기 전에 순서대로 먼저 실행돼야 하는 작업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설정 파일을 미리 다운받는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이요. 모든 이닛 컨테이너가 성공해야만 메인 컨테이너가 시작돼요. 라이프사이클 훅스. 이건 컨테이너 생명주기의 특정 시점에 실행되는 핸들러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포스트 스타트. 컨테이너가 딱 생성된 직후에 실행돼요. 컨테이너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필요한 초기화 스크립트 돌릴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날 때까지 컨테이너 시작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프리스탑. 이건 컨테이너가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호출됩니다. 예를 들어 시그텀 신호를 받으면 이 훅이 실행되고 이게 다 실행될 때까지 컨테이너 종료가 지연돼요. 주로 애플리케이션이 처리 중이던 요청을 마저 끝내고 연결을 좀 깔끔하게 담는 그레이스풀 셧다운 로직 구현에 많이 씁니다. 자료 예물 예시처럼 그냥 슬립 10 이렇게 넣어서 종료 전에 10초 정도 여유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아하, 이런 기능들을 잘 쓰면 앱 시작이랑 종료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프리스탑 훅은 무중단 배포나 포드 업데이트할 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팟 생명주기랑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바로 레디니스 프로브랑 라이브니스 프로브예요. 라이브니스 프로브, 이건 컨테이너가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러닝 상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 프로브가 실패하면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 문제 있네 하고 해당 컨테이너를 재시작시켜버립니다. 데드락 같은 상태에 빠진 앱을 자동으로 복구할 때 유용하죠. 레디니스 프로브, 이건 컨테이너가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됐는지, 레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프로브가 실패하면 쿠버네티스는 이 팟을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목록에서 잠깐 빼버려요. 즉, 새 트래픽이 이 팟으로 안 가도록 막는 거죠. 컨테이너가 막 시작 중이거나 잠깐 과부하 걸렸을 때 유용하고요. 이 프로브들이랑 프리스탑 훅, 그리고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 세컨즈, 설정, 시텀 받고 강제 종료까지 기다리는 시간 기본 30초예요. 이 조합을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게 잘 구성하는 게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팟이 막 크래시 루프 백오프 같은 이상한 상태에 빠졌을 때 쿱카티얼 디스크라이브 파드로 이벤트 로그 보고 쿠버네티얼 로그스 프리비어스로 이전에 죽었던 컨테이너 로그 확인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와,
프로브랑 라이프 사이클 후까지 다 알아야 팟 생명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거군요. 진짜 문제 해결이랑 안정성 확보에 딱 직결되는 부분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헤드리스 서비스. 이건 일반 서비스랑 뭐가 다른 거죠? 이름부터 머리가 없다니 좀 특이한데요. 네, 헤드리스 서비스.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에서 아주 유용하면서도 좀 독특한 녀석이죠. 일반적인 서비스는 만들면 고유한 가상 IP 주소, 그러니까 클러스터 IP라는 걸 받아요. 클라이언트가 이 클러스터 IP로 요청을 보내면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큐브 프록시라는 애가 알아서 그 서비스에 연결된 여러 파드 중 하나로 요청을 분산시켜주죠. 이게 기본적인 로드 밸런싱 방식이잖아요. 근데 헤드레스 서비스는 이 클러스터 IP를 아예 안 받습니다. 이름 그대로 머리, 클러스터 IP가 없는 거예요. 클러스터 IP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그럼 어떻게 이 서비스를 통해서 팟에 접근해요? 자료 보니까 설정은 되게 간단하던데요. 서비스 정의 야물에서 spec.cluster 클러스터 IP 값을 그냥 넌으로 주면 끝이라고 하던데. 네, 설정은 그게 다예요. 클러스터 IP가 없는 대신에요. 헤드리스 서비스는 DNS 시스템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클라이언트가 헤드레스 서비스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myheadless-service.default.svc.cluster.local 이런 식으로요. DNS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DNS 서버가 서비스 자체의 IP를 주는 대신 현재 그 서비스의 셀렉터 조건에 맞는 모든 파드들의 실제 IP 주소 목록을 직접 다 반환해 줍니다. 아, 그래서 자료의 NS 룩업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군요. 일반 서비스 이름 MySQL 서비스 조회하면 고정된 클러스터 IP 하나 10.96.1.100이 나왔는데 헤드리스 서비스 이름 MySQL 헤드리스를 조회하니까 MySQL-0, MySQL-1, MySQL-2 같은 포드들의 실제 IP 10.244.1.10, 10.2432.15 등등이 쫙 목록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예요? 모든 포드 IP를 알아야 할 때 쓰겠네요. 정확합니다. 헤드레스 서비스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써요. 스테이플셋이랑 같이 쓸 때. 스테이플셋으로 배포된 포드들은 각각 고유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이름, 포드 네임, 서비스 네임을 가지잖아요. 헤드레스 서비스를 쓰면 클라이언트가 DNS 조회로 각 포드의 개별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 특정 포드,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노드에 직접 연결해야 할 때 유용해요. DB 클러스터 리더 선출이나 복제 구성 같은 데서 많이 쓰이죠. 서비스 디스커버리. 클러스터 멤버들이 서로를 찾아야 하는 분산 시스템들 있죠. 예를 들어 레디스 클러스터나 일라스트서치, 주키퍼 같은 애들. 각 멤버 노드가 다른 노드들의 실제 IP 주소를 알아야 서로 통신하거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헤드레스 서비스는 이런 피어 디스커버리 메커니즘을 쉽게 구현하게 도와줍니다. 클라이언트 쪽 로드 밸런싱,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기본 로드 밸런싱, 큐브 프록시 말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포드 목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로드 밸런싱 로직, 라운드 러빈이나 리스트 커넥션즈 같은 거를 구현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렇군요. 클라이언트가 퍼드를 직접 알고 뭔가 제어해야 할 때 쓰는 거네요.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헤드레스 서비스는 강력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로드 밸런싱이나 연결 관리 책임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받은 여러 파드 IP 중에서 어디로 연결할지 직접 결정해야 하고 만약 특정 퍼드에 장애가 나면 그걸 감지해서 다른 퍼드로 다시 연결하는 로직 같은 걸 직접 만들어야 하죠. 이건 애플리케이션 개발 복잡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요청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쿠버네티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는 일반 클러스터 IP 서비스나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타입 서비스를 쓰는 게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헤드리스 서비스는 정말 꼭 필요한 특정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선택하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 5가지, 운영 자동화를 위한 오퍼레이터 패턴, 안전한 설정 관리를 위한 콘피그 맵과 시크릿의 차이와 활용법, 트래픽에 따른 자동 확장을 위한 HPA, 애플리케이션 안정성에 기반이 되는 퍼드 생명주기와 관련 기능들, 그리고 좀 특별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위한 헤드리스 서비스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견고하고 유연하게 만드는지 그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개념들은 쿠버네티스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들이에요. 각각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는 것이 실제 운영 능력을 키우는데 핵심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다룬 5가지 개념 중에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쿠버네티스를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면 어떤 개념을 가장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애플리케이션 안정성의 기초인 포드 생명주기랑 프로브일까요? 아니면 모든 배포의 기본인 설정 관리, 컨피그 맵 스크립트, 혹은 비용 효율성과 직결되는 HPA.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론과 실제 운영 사이에 그 간극을 메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다음 학습 목표를 정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